안녕하세요. 자, 기출문제 세 번째 시간. 자, 11번 문제 보죠. 용언의 종류가 다른 것은 했어요. 자, 품사를 묻는 게 아니라 용언의 종류를 물었어요. 그러면 용언의 종류 했을 때, 즉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아니면 즉 동사와 형용사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래에 동사, 형용사를 묻는 문제였다면 품사라고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품사는 또 앞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렇다면 본용언, 보조용언을 묻는 것이다 라고 이걸 먼저 판단해야 돼요. 이게 판단이 안 서면 실수할 수가 있죠. 자, 그럼 1번 봐요. 지금 여기서 들고 가셨다, 나가버렸다, 자고 나서, 그리고 먹어보자, 모두 용언이 둘이 나온단 말이야. 둘이 나오는데 뒤에 있는 용언에다 밑줄을 쳤어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죠.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인지 아니면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인지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보조용언인지 본용언인지 이걸 판단하는 문제죠. 자, 1번에 보면요.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 이때 가다는 들고서 간 거죠. 자, 우리가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인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인지는 즉 앞에 오는 용언 뒤에 서를 넣어보는 거예요. 즉 어미 서를 넣어봐서 뭐뭐 해서 하고 말이 되면 이때는 앞뒤가 모두 의미가 있는 본용언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뒤에서 도와주는 보조용언이 되죠. 여기서는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서 가신 거죠. 즉 들다라는 행위 하나와 가다라는 행위 둘. 따라서 이때 1번에 가셨다는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이에요. 그러나 2번 화가 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할 때 이 버리다는 물건을 버리다라는 뜻은 없고, 즉 나가다라는 말의 행위가 이미 끝나버렸다는, 즉 완료됐다는 형태를 보여주는 보조용언이고요. 또 자고 나서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이때 자고서 나서가 아니라 잤다라는 행동에 이미 끝났다는 완료를 보여주는 나서 하는 보조용언이고요. 4번도 먹어보자라는 경험을 드러내는, 이때 무엇을 보다가 아니라 음식을 맛보자, 즉 경험해보다라는 보조용언이죠.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 자, 11번. 이 문제는 이것이 용언의 종류하고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인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인지 이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론적인 걸 잘 아는 것보다 실제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정말 실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실력, 즉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이걸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1번의 정답은 1번, 12번.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런 유형의 독해 문제를 우리가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해요. 아마 수능 세대들은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자, 이 일치, 불일치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죠? 글을 읽는 게 아니라요. 즉 찾아 읽어야죠. 찾아 읽기입니다. 찾아 읽어야 됩니다. 글을 찾아 읽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 즉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읽어야지, 그걸 즉 마치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고 내용을 요약하고 보는 게 아니라요. 즉 선택지를 먼저 보고 읽고 그 항목의 핵심어를 찾아내서 그 핵심어를 즉 가지고 본문에서 찾아 읽어야 돼요. 찾아 읽어야 된다. 자, 그러면 1번. 여행자는 작은 장승 2개를 지나 십리만 더 가면 여기 나온다는 걸 알았다. 빨리 십리 밑줄 치고 역 밑줄 치고. 그러니까 여기 십리마다 있다는 얘기지. 어디 있어? 두 번째 단락, 즉 세 번째 줄. 십리마다 지명과 거리를 새긴 작은 장승을 세우고. 그래서 이정표와 역원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세워졌다라고 하고, 즉 십리마다 지명과 거리를 새긴 작은 장승을 세우고 30리마다 큰 장승을 세워 길을 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작은 장승 2개를 지나 10리만 더 가면 여기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즉 30리마다 큰 장승을 세웠고
큰 장승이 있는 곳에 역을 세웠잖아. 자, 그럼 잘 봐. 작은 장승을 십리마다 세웠는데, 그지? 십리마다 작은 장승을 세웠는데, 그 작은 장승을 2개를 지나면, 이제 하나만 더 지나서 십리를 가면 역이 나온다는 걸 알았다. 나와 있죠? 다음, 2번. 원을 운영하는 승려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벽에서 빠졌을 것이다. 승려 밑줄 치고, 그리고 자벽 밑줄 치고. 자, 어디 있어? 이번엔 네 번째 단락. 즉, 네 번째 단락 끝에 원주는 승려, 향리, 지방관리 등이었는데 원을 운영하는 대신 각종 자벽에서 제외시켜 주었다. 나와 있죠? 2번도. 그죠? 자, 이렇게 찾아 읽기, 일치, 불일치 문제는 본문에 써 있어야 돼. 내가 예상하고 상상해서 푸는 게 아니라 써 있어야죠. 또 3번.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관리들은 역에서 그들을 맞이하거나 보냈을 것이다. 그러면 역, 그리고 외국 사신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여기 사신, 역, 그리고 외국이라는 말은 여기 세 번째 단락에 여기 국가의 명령이나 공문서, 중요한 군사정보의 전달,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과 접대 등을 위해 마련된 교통통신기관이었다면, 즉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따라서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역에서 그들을 맞았을 것이다.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이죠. 자, 4번은 왜 틀렸냐면요. 원은 즉 정부에서 운영하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거기 마지막 단락에 보면 조선 정기에는 원 이외에 여행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따로 없었으므로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인 여행자들은 이러고 나오죠. 즉 민간인 여행자들은 자유롭게 원을 이용할 수는 없었죠. 따라서 민간인 여행자들은 즉 원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틀렸죠. 정답 몇 번? 4번. 자, 방금 12번 문제. 이 글 전체의 주제나 요지는 기억에 안 남죠. 오직 일치, 불일치 문제는 선택지를 보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 핵심어를 찾아서 본문에서 찾아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글의 연결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런 연결 순서, 단락의 순서를 묻는 문제는 역시 선택지를 보고 하나하나, 즉 첫 번째 올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보면 기역과 디귿이 있죠. 그러면 이 기역과 디귿에서 먼저 올 것은 항상 글은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구체화의 방법으로 써내려간다. 이걸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글은 이런 단락의 순서를 묻는 글은 항상 일반적인 상위 개념에서 일반적인 표현에서 구체적인 하위 표현으로 가는 그런 구체화의 진행 순서를 갖는다. 이걸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따라서 거기 13번에 먼저 기역과 디귿을 비교하면 기역에서 과학은 현재 있는 그들의 실제에만 관심을 갖고 그 실제가 앞으로 어떠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즉 과학은 실제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디귿을 봤는데 과학과 종교는 그랬죠. 과학과 종교는, 자, 디귿에서는 주어가 과학과 종교는 하고 등장을 하고, 니은에서는 과학의 특징을, 즉 기역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뭐가 먼저야? 디귿이 먼저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자, 과학과 종교는 하고 출발을 했다면 먼저 뭘 얘기하겠어? 과학을 얘기하고, 그 다음 뭘 얘기하겠어? 종교의 특징을 얘기하겠지. 따라서 기역에 과학에 대한 얘기가 바로 뒤에 오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는 종교에 대한 얘기가 와야죠. 자,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14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즉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글에 대한 이해는 일치, 불일치의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게, 즉 그 글의 14번은 그 글의 중심 내용과 매우 밀접해요. 글의 중심 내용과 매우 밀접하게 즉 이어지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 한국 건축은 사이의 개념을 중요시한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국 건축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건축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건축은 사이를 중시한다. 한국 건축은 사이를 중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이의 크기는 기능과 사회적 위계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공간, 시간, 인간 모두를 사이의 한 동류로 보기도 한다. 서양의 과학적 사고가 물체를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불변하는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본질 파악을 추구하였다면 동양은 사이, 즉 요소들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서 가치와 의미의 원천을 찾았던 것이다. 결국 한국 건축, 즉 동양 건축의 특징으로서 사이를 중시한다라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에요. 또 두 번째 단락에서도 동양의 목재 가구법에 의한 건축 구성 양식에서 사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글, 즉 앞에서 우리가 잡았던 그 요지에 이제 좀 더 추가하여 즉 구체화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1번. 동양과 서양 건축의 차이를 요소들 간의 관련성으로 설명했다. 맞죠? 동양의 건축 재료로 석재보다 목재가 많이 쓰인 이유를 알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즉 거기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에서 동양의 목재 가구법이라고 해서 즉 동양의 목재가 동양에는 석재보다 목재가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이유를 구체화했으니까 맞고, 한국 건축의 사이의 개념은 공간, 시간, 인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즉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동양 건축이 즉 자연환경에 대해 개방적인데 조형물에 대해서는 폐쇄적이다. 이런 언급은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한국 건축으로 일컬어지는 동양 건축은 사이를 강조하니까 이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죠. 자, 15번은요. 고전 해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 이론 때 고전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냐 하면은 이렇게 기출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제가 그때그때 해설하고 그걸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럼 15번도 관동별곡인데 이미 여러 차례 나왔던 질문이죠. 관동별곡인데 이미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즉 폭포의 금강 폭포의 그 장면을, 폭포가 아니죠. 파도. 그러니까 동해의 그 파도의 생동감을 드러내는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즉 어휘의 해석을 묻습니다. 고전은 현대어로 옮기면 그걸로 끝이야. 현대어로 옮길 수 있으면. 자, 천근을 못 내보아. 천근은 하늘의 뿌리, 즉 하늘의 뿌리를, 하늘의 근원을 알 수가 없기에 망향정에 오르니, 망향정이라는 정자에 그래서 장소가 나오죠. 관동별곡은 기행가세이기 때문에 장소가 등장해요. 망향정이라는 정자에 오른 말이 오르니 이 말이죠.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그만큼 수평선이 더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했어요. 가뜩이나 노한 고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고래가, 즉 바다에 노했다, 화가 나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고래는 진짜 고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파도를 즉 비유한 거죠. 여기서 고래란 즉 파도가, 동해 바다의 물결이 세차게 즉 일렁이는 걸 마치 노한 고래다 해서 고래로 표현했죠. 따라서 성난 파도. 정답은 몇 번? 2번. 뉘라셔 놀래간대. 누가? 뉘라셔 하면 누가? 놀래간대. 놀랬기에, 놀라게 했기에.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부는지고. 즉 막 포말이 부서지고 세차게 파도가 일렁이고.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동해의 그지? 파도 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아마 그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자,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구는디고 은산을 꺾고, 즉 은산이라 하면 파도가 탁 쳐서 포말이 부서지는 그 장면, 하얗게
포말이 부서지는 걸 은산이라고 표현했죠. 은산을 꺾고 육합에 나리는 듯 온 세계 내리는 듯 5월 장천에 백설은 무슨 일인가. 즉 5월달 저 푸른 하늘에. 그래서 여기 은산도 진짜 산이 아니라 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포말이죠, 포말. 부서지는 파도를 은산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은산을 꺾어 즉 온 세상에, 육합은 온 세상에 내리는 듯 5월 장천, 5월 저 푸른 하늘에 백설은 무슨 일인가. 이때 백설도요, 바로 그 하얗게 부서지는 그 포말을 백설로 비유를 한 거죠. 따라서 고래, 은산, 백설은 모두 파도를 가리키고, 첫 번째 천근만 즉 별도의 대상을 가리키니까, 다른데 시험 문제에서는, 예전의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글의 주제는, 이 글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상은 뭐냐 이렇게 물었고, 또 하나는 이 글에서 밑줄 친 말이 나머지와 다른 것, 이런 문제를 또 물었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낱말뜻의 풀이를 물었고, 따라서 답은 2번 성남파도가 올바른 해석이죠. 자, 16번 갑니다. 다음 발표에서 사용한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기의 전략을 물었는데요. 말하기의 전략. 자, 먼저 선택지를 보세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인용 밑줄 치고 인용. 즉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지 빨리 훑어요. 그러면 바로 윗글에서 전문가, 즉 그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가 보면은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은 가격을 올리는 방식에 대해 정반대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고 즉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했죠. 기존의 가격에서 인상하는 것은 손해로, 할인을 없애는 건 이득을 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여긴다 하고 즉 그 인용하는 말을 넣었습니다. 맞고요. 2번 물음을 통해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도 자동차 대리점의 결정은 받아들일 만한 것일까요? 아니면 불공정한 것일까요?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로 주의를 환기했고, 또 두 번째 단락도 이러한 결정은 받아들일 만한 것일까요? 아니면 불공정한 것일까요? 하고 의문형으로, 또 세 번째 단락에서도 중간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고 독자의 관심을 또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맞고, 구체적인 사례와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 모두 통계를 들거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4번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발표 내용을 조절한다 했는데, 사실 일반적인 발표 전략에서는 필요하죠. 인터넷을 통해 하는지, 아니면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음성으로만 전하는지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것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는지 그와 같은 제약 조건이 없고요. 다만 이 글에서 발표한다는 그 발표하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인지는 나와 있지 않죠. 따라서 4번은 이 글에서 필요한 전략은 아닌 겁니다. 정답 몇 번? 4번. 사실 16번 같은 문제는 이론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국어의 전반적인 상식적인 문제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빠짐없이 나와요. 시험에서 빠짐없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수험서에 써 있는 것만 달달달달 이렇게 외워가지고는 지금 시험은 절대 100점 맞을 수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공부한 것을 직접적으로 꺼내서 풀 수 있는 건 국어 지식과 그리고 또 어휘력 이 정도고요. 나머지 독해나 문학은 여러분들이 문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결 방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16번에서 정답은 4번. 17번은요. 소설을 들었어요. 이호철의 어느 이발소에서라는 소설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읽어본 사람 없죠?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수험서에도 없어요. 수험서에도 이 내용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배우지 않은 걸 가지고 어떻게 푸느냐. 자, 우리 이론 때 제가
소설 하나 제대로 읽어준 적 없어요. 그냥 갈등의 요인, 그리고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또 시점 찾는 법, 이런 걸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소설, 이호철 씨의 소설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그 개념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것이 이 소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판단하면 되죠. 자, 가장 적절한 것하고 물었는데 이것이 소설이고 뭐 사실 소설이라는 걸 알고 풀고 모르고 풀고는 큰 상관이 없는데요. 일단 이것이 소설이라는 걸 이제 전제했을 때 소설은 세 가지 물어보는 거야. 인물의 성격 물어보거나 갈등의 요인 물어보거나 시점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1번 봐.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중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소설은 인물과 사회의 갈등을 다룬다. 즉 어떤 사회 문제가 주요 이슈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소설의 앞에 서너 줄 사이에 뭐가 나와야 돼? 즉 그 갈등의 요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녀석은 곽씨 앞에 삿대질을 하듯 또 거신 소리를 질렀다. 검초록색 잠바에 통이 좁은 깜장색 바지 차림에 30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짧게 깎은 앞머리가 가지런히 일어서 있고 손에는 오리 굵은 깜장 모자를 들었다. 칼칼하게 야위 몸매지만 서슬이선 눈매를 지녔고 하관이 빠르고 얼굴새도 까무잡잡하다. 앞니에 금리 2개를 해박았다. 구두가 인상적으로 서늘하게 생겼다. 자, 등장인물을 소개하는데 지금 몇 줄을, 즉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어떤 주요 사건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인물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당장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는 요인이 이 앞부분에서 안 보이죠. 그럼 넘겨야 돼요. 다음 2번. 외모와 말투를 통해 등장인물 성격. 방금 읽었더니 어때? 등장인물의 성격을 그 외모와 또 말투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죠. 답은 몇 번? 2번. 자, 초점이 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즉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앞에 이 서너 줄로 판가름이 되거든. 근데 여기 인물의 심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옷차림, 그죠? 따라서 이는 내면 심리하고는 거리가 멀죠. 또 4번.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 서술자가 그랬으니까 이는 뭐야? 1인칭 소설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윗글에 내가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녀석이 나오고 박씨가 나오고 두 소년이 나오고 민씨 또 김씨, 그죠? 즉 나라는 1인칭이 안 나와요. 따라서 1인칭 소설 아니죠. 정답은 몇 번? 2번. 자, 봐봐. 우리가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무원 시험에서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런 기출 문제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즉 어떤 작품에 대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이론 전혀 필요 없죠. 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출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그 작품을 읽어봤느냐 안 봤느냐 전혀 관계없죠. 따라서 여러분들 뭐 문학이 약하니까 소설을 읽고 있다, 뭐 문학이 약하니까 시를 읽겠다, 이건 우리 시험에는 필요 없는 방법입니다. 뭐 수능을 대비해서는 필요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지금 여기서도 소설 한 문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소설에 관계된 직접적인 어떤 이론은 필요 없고 우리가 이론 시간에 다뤘던 최소한의 것, 즉 갈등의 요인, 또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그리고 또 시점, 이런 기본적인 개념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복습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출제된 지문만큼은 철저하게 읽으면서 뭐 하라고요? 어휘를 정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18번 갑니다. 다음 글에 서술 방식 물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죠? 적절한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방법은 동일해. 뭐야? 1, 2, 3, 4 보면서 뭐야? 적용하자 이거지. 자, 1번. 단호한 어조로 상대방의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다. 단호한 어조라는 말을 썼어요. 즉 여기 보면 거기 세 번째 줄에
그런데도 너는 만족할 줄 모르고 오히려 못된 도끼를 발산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군주를 욕되게 하여 결국 황제의 덕화를 배신하고 말았다. 즉 상대 장수에 대해 너라고 즉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또 세 번째 단락에 지금 너의 흉포함이 쌓이고 쌓여 온 천지에 가득 찼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또 그 세 번째 단락에 이는 마치 제비가 불이 붙은 초막 위에 집을 지어놓고 만족해하는 것과 같고 물고기가 쏟아내서 즐거워하며 헤엄치는 것과 같다. 눈앞에 닥친 삶을 즐겨 죽을 운명을 생각지 못하고 말이다. 아주 상대방을 힘껏 조롱하고 있죠. 자, 따라서 1번 맞고요. 2번 역사적 사례를 들어 상대의 미묘한 심리를 언급했다. 윗글에 역사적 사례 없죠. 없습니다. 윗글에서는요. 그 밑에 3번에 나와 있듯이 상대가 행한 행위를 무례한 행위를 나열했고 그리고 또 비유를 주로 썼죠. 즉 방금 읽었던 제비가 불이 붙은 초막 위에 물고기가 쏟아내서 또 마지막 단락에 용맹스러운 장수가 구름처럼 모여들고 그리고 용사들이 소나기처럼 몰려온다. 그죠? 이와 같이 비유적 표현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 18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죠. 자, 18번 문제 푸는데 굳이 최치원의 토항소경문이라고 출전을 보기 전에는 이게 수필인지 아니면 고전문인지 알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런 고전 산문은 현대로 옮겨 물어봐요. 수능 시험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향을 봤을 텐데 이렇게 옮겨 물어봅니다. 예전에 수능이 아닌 일반 학력고사 때는 고전 산문도 고전 그대로 냈다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 긴 고전 산문 같은 경우에는 즉 이렇게 현대로 옮겨서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현대문 독해처럼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자, 19번은 어휘의 문제인데요. 자, 제가 어휘 공부할 때 이론 시간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어휘 공부하는 가장 좋은 자료 첫 번째는 기출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문규정에 나오는 어휘다. 어문규정에 나오는 어휘.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에서 또 어휘를 그래서 예상 문제를 풀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휘들만 정리를 하자. 즉 따로 어휘집하고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서도 뒷부분에 제가 어휘를 모아놓은 건 그냥 찾아보기지 여러분들이 그걸 미리 한 글자 한 글자 다 보라는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예 수업도 안 했고 그 부분은 뭐냐면 참고자료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가 나올 때 그때 살펴보라는 참고자료지 그게 직접 공부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즉 이렇게 문제 중심으로 어휘를 공부하고 그리고 어문규정을 또 어문규정에 나오는 어휘들을 보면 되는데 여기 길서푼요. 이 세 가지에서 다 한 번씩은 다루는 그런 문제입니다. 즉 3번에 길섭할 때 길섭은 길가예요. 길가. 얘가 언제 시험에 나왔냐면 노견의 순화어. 그래서 노견을 순화하면 갓길인데 노견을 순화했을 때 갓길이라고 하는데 이 갓길하고 길섭은 다른 뜻이죠. 갓길은 길은 길인데 즉 가장자리에 있는 길이라면 길섭은 길이 아닌 길의 바깥을 말해요. 그러니까 길의 가장자리, 가까운 곳을 말하는 것이고 갓길과는 다르죠. 그래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길섭에 피인했을 때 길섭은 마을의 좁은 골목길 틀렸죠. 마을의 좁은 골목길은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나 우리 수업 시간에 했는데 즉 고삿이라고 하죠. 제가 고삿과 고삿 구별하라고 하면서 이 얘기 설명했어요. 자, 고삿은 바로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말하고 고삿은 새끼줄. 그래서 구별을 해야 한다. 기억나나요? 안 날 거야. 공부한 지 한참 됐는데 그럼 다시 한번 또 돌아볼 건 없고 정리하면 되지. 그래서 고삿은 좁은 골목길, 고삿은 새끼줄. 그래서 얘는 속고삿, 안고삿, 겉고삿 이런 식으로
즉 새끼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따라 정답은 3번. 자, 19번에 1번. 슬겁다. 외워놔야죠. 이렇게 출제된 건 다음 시험에서는 이게 즉 선택지가 아니고 정답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즉 슬겁다 하면 너그럽고 믿었다. 즉 믿었다라는 말도 믿음직하다는 뜻이고, 따라서 그는 속이 매우 슬겁다 하면은 속이 넓다, 믿음직하고 그리고 너그럽다라는 뜻이고요. 자, 2번 해걸음 하면 해가 즉 질 때예요. 해가 뜰 때가 아니고 해가 질 때. 따라서 해걸음에 가겠다 하면 서쪽으로 넘어갈 때, 해가 질 때 가겠다. 그리고 4번 그는 책장을 대면 넘긴다 하면 건성으로, 이런 뜻이죠. 대면 하면 건성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정독하는 게 아니라 건성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 한자성어 뭐가 떠오르지? 주마간산, 그죠? 주마간산식으로 이렇게 말 위에서 산을 휙휙 지나가면서 보듯이 책을 건성으로 읽는 걸 주마간산이라고 하는데, 이와 유사한 뜻이죠. 19번에 따라서 정답은 3번. 20번 갑니다. 자, 다음 작품이 지닌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백석의 모닥불인데 이게 장르가 뭘까요? 물론 백석이라는 시인을 안다면 이게 산문시다 하고 금방 우리가, 산문시가 아니죠. 왜냐면 지금 편집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행과 연을 구별했으니까 자유시죠. 백석의 모닥불이라는 자유시예요. 근데 봐봐, 이게 시라는 걸 알 필요도 없고, 또 이게 시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뭐 하는 거야? 아까 17번의 소설 문제 그리고 20번의 시 문제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이거 뭐야? 적용하면 돼요. 적용하면. 그죠? 따라서 여기 백석의 모닥불이라는 작품에서 1번 구체적 대상을 열거하여, 자, 구체적 대상을 열거했다. 열거법이 쓰였다는 거예요. 봐봐.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노을쪽도, 집건불도, 가랑잎도 나열했죠. 대상을 쭉 나열하고 열거했습니다. 따라서 맞고요. 2번 특정한 조사를 반복하여, 그렇죠. 도, 즉 보조사 도가, 나열을 말하는 보조사 도가 역시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3번 사물을 의인화하여, 자, 의인법이 쓰였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봐도 의인법은 안 보이네요. 정답 몇 번? 3번. 4번 토속적 시어를 활용하여, 자, 개니빠디 뭔지 모르잖아. 또 그 밑에 재당, 초시, 문짱, 늙은이, 더부살이, 또 갓사돈, 또 땜장이, 붓장수, 몽동발이 모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즉 현대인들이 알기 힘든 그런 토속적 시어를 활용해서 향토성을 드러냅니다. 자, 우리가 토속적 시어를 쓰면 향토색을 드러낸다. 이건 뭐 공식처럼 따라붙는 얘기고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죠. 자, 이렇게 20문제를 모두 우리가 세 강좌에 걸쳐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과연 우리 선생 말대로 출제가 즉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지 검토를 해보죠. 먼저 세 파트로 나눠보죠. 국어 지식 파트, 그리고 독해, 그리고 문학이라는 요소로 우리가 나눠보고요. 자, 국어 지식은 다시 문법, 그리고 어문 규정, 그리고 어휘로 또 나누어 보죠. 자, 그럼 돌아보면 1번 문제 로마자 표기 어문 규정 문제죠. 한 문제. 2번 띄어쓰기 어문 규정이죠. 한글 맞춤법 두 문제. 말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 역시 어문 규정과 어휘력이 함께 가미된, 그래서 어휘 문제에 포함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4번 표준어가 아닌 거 어문 규정 문제죠. 그리고 5번 설명 방식, 이는 독해에서의 이론. 그 다음 6번 품사 문법 문제네요. 그리고 7번 접두사 역시 문법 문제, 어휘력 단어의 형성에서 배우죠.
8번 한자 성어의 쓰임, 어휘력 문제고요. 자, 9번 어법 사용의 어류, 이는 어문 규정과 어휘력을 모두 가미하는 문제, 어휘에다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 아니지, 어휘가 아니라 이는 어법, 문법, 즉 문장의 어법에 어긋난 것 했으니까 문법에. 그리고 10번 개요를 보고 빈칸을 채우기 문제, 독해 문제고요. 그 다음 11번 보면은 용언의 종류, 오리지널한 문법 문제. 그 다음 12번 독해 문제죠. 일치 불일치 문제. 그 다음 13번 연결 순서, 역시 독해 유형. 그 다음 14번 글에 대한 이해, 독해 문제. 자, 15번 고전 산문을 주고 어휘를 물었습니다. 문학 문제죠. 고전 문학. 그리고 16번 말하기의 전략, 독해 문제고요. 17번 소설을 주고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 소설 문제, 문학 문제고요. 그 다음 18번 서술 방식, 전형적인 독해 문제. 그 다음 19번 어휘의 뜻풀이, 어휘 문제. 자, 20번 시를 주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물었습니다. 자, 보죠. 우리 시험의 절반은 국어 지식이 좌우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는 말 그대로 즉 이론 시간에 익히고 배우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가 모두 몇 문제죠? 4개, 7개, 10개. 즉 정확히 50%가, 즉 50%, 10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10문제가. 그리고 독해 문제, 나머지 즉 7문제예요. 7문제. 그러니까 35% 정도. 그죠? 7문제. 그리고 3문제. 즉 3문제, 즉 25%. 아니 15%죠. 15%. 3문제가 문학에서 출제가 됐는데, 자, 문학에서도 이제 고전, 해석 1문제, 그리고 시 하나, 그리고 소설 하나. 자, 어때요? 문학의 비중이 여러분들 수능 시험 때와는 달리 현저하게 줄어든 걸 볼 거예요. 자,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답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하는 지름길이다.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내가 문학이 약해, 뭐 한자가 약해 이러면서 막연하게 불안해하면서 공부하는 건 전혀 시험과는 무관한 편견이고, 그리고 우리 그걸 쓸데없는 걱정을 뭐라고 해? 기우라고 하죠. 기우예요. 한자 문제 하나 나왔어요. 한자 성어 문제.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문법과 어문 규정, 이건 수능 때는 거의 한두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거의 절반을 차지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명백히 올해 국가직 기출문제를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지방직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요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9급, 7급 어떤 시험을 치르든 여러분들이 꼭 실제적인 걸 보고 판단하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어디가 많이 나온다더라, 뭐가 많이 나온다더라, 이건 쓸데없는 얘기고, 실제로 내가 분석해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했듯이. 아십니까? 어떤 이 이상한 애들은 그냥 무조건 소설만 나오면 다 문학, 뭐 수필만 나오면 다 문학. 아니죠. 그게 과연 문학적인 요소를 묻는지 그걸 봐야죠. 그래서 이번 국가직에서는 즉 예전보다 이거 많이 나온 거예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그냥 시 하나, 뭐 어쩔 때는 시가 안 나온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고전 해석이 국가직은 꼭 하나씩 이렇게 물어요. 그 점이 이제 작년에는 훈민정음 나왔고요. 그죠? 올해는 관동배움 나왔고. 그래서 나온 게 또 나오니까 고전은 우리 앞으로 문제반 하면서 익힐 때 그걸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답을 찾는지, 그리고 공부할 때 어느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할지 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문제를 그 영역별로 국어지식, 독해, 문학 영역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론 수업도 이 부분이 가장 비중 있게 했고요. 독해 그리고 문학을 짤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 풀이를 하면서는 이쪽 부분은 복습이 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독해하고 문학은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론다운 것을 익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리 문제를 풀어보는데 문제집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앞에는 단원별로 문제가 되어 있고요. 뒤에는 즉 모의고사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단원별 문제부터 풀면서 여러분들 이론적인 파트를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학습을 해두시고요. 특히 여기 국어 지식 그리고 독해 문학의 순서로 우리가 문제도 풀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을 해둬서 바로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복습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리미리 문제를 풀어오시고 문제를 풀 때는 주의할 거 100문제 딱 100분에 풀어야 돼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몸이 100문제 아니지 100분으로는 안 된다. 왜냐면 이 마킹하는 시간을 빼야 되니까 100문제 한 85분 알겠습니까? 100문제 85분 요 정도로 딱 잡아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벌써 이쯤 되면 80여 분이구나 이게 몸이 느껴질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할 때 시험은요 시합이야. 그리고 시합은 전략과 그리고 충분한 실력으로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자기 실력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요령껏 학습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문제집을 통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와 같은 좀 더 과학적 방법으로 우리 시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기출문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 또 만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